자,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요, 여러분,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때 아닌 오너 리스크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주식, 저희는 오늘 신세계와 카카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구문이신데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한 SNS에서 이른바 멸공 시리즈로 계속해서 포스팅을 한 것이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는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하루 만에 수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업의 펀더멘털과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답을 내려주실 수 있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그거는 오너 리스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굉장히 주식과는 관계없는 이슈로 출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 잠시 좀 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시황 관련해서 저는 그림 하나를 보면 전체적인 어떤 시황관에 있어서 키워드 하나와 더불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 컴퓨터의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움직이고 있는 두 반도체 종목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라색이 지금 인텔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10월 이후에 인텔은 10% 가까이 올랐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10% 가까이 빠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만 보면 두 종목의 격차가 거의 20%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황에 대한 답이 아닌가. 엔비디아가 나빠서 빠진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밸류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ETF와 관련된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연준이 지금 대차대 지표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시장에서 모두 돈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ETF에 무려 1경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에서 일부만 변화해도 엔비디아처럼 몇십 개 ETF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ETF에서는 일부 수급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고밸류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럼 인텔은 뭔가 좋아진 게 있어서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텔 반도체 종목인데 PER이 지금 10배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을 종목이라는 거죠. 싸네요. 그러면 예. 반도체 쪽에서 상단에 있던 종목군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실물이 있고 나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모멘텀만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장도 최근에 IT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신제품 기대를 타고 신제품의 새로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랠리를 보였다가 CES를 기점으로 잠깐 쉬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아마 다시 랠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 LG엔솔이죠. LG엔솔과 관련된 패시브 수급이 LG엔솔의 시총을 70조, 유동 물량을 8.5%로 우리가 가정해 봤을 때 한 1조 정도의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조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패시브가 1조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겨야 되는 액티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더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엔솔이 들어가는 패시브를 벤치마크를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사서 더 끌어올리든지 LG 엔솔을 더 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또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움직일까? 액티브도 들어오고 패시브도 들어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의 규모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스마트 머니는 그런 시장의 수급 흐름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수급의 빈집과 꽉 찬 집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종목군들의 수급이 굉장히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가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고밸류 종목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고밸류와 같은 성장주들이 아예 좀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인데 그런데 코스닥 시장 낙폭이 훨씬 큽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13% 넘게 떨어지고 있고 2차 전지 대표주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을
이외에는 이렇다 할 오르는 종목이 없어서 코스닥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수급 때문이라면 코스피가 더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고밸류 종목이 더 많죠. 그중에 오늘 하락을 주도하고 고밸류 있는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현재 그들이 보여줬던 성장 스토리가 뭡니까?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위믹스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야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고 그게 이제 시총을 6조 7조로 만든 가장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준이 자산 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있잖아요. 위믹스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결국 위믹스 가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위메이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DPS, 드림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드림 자체가 뭔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차익 매물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위믹스 체계가 플랫폼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뛰었고 밸류 자체가 부담되는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4차 산업, 2차 전지, 그다음에 코스피 200 이런 ETF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 기억에는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ETF가 8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ETF 쪽에서의 변동이 이것도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LG엔솔 수급 자체가 워낙 강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이거 사야 되잖아요. 예. 돈이 없잖아요. 딴 데 팔고 그렇죠. 뭔가를 기다리는 팔고 거죠.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 이런 형제의 흐름들이 시장 전체를 뭔가 좀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펀더멘탈 플레이보다는 수급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상장이 되고 나야 시장의 이런 수급 쏠림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이 신세계 그룹주의 이른바 정용진 리스크가 어제 7% 빠져서 오늘 한 그 절반 정도 되돌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이렇게 주가에 영향 미칠 만한 재료라고 해석하십니까? 네, 펀더멘탈 요소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런 차익 매물을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 정용진 예. 부회장의 최근에 움직임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퍼거슨 감독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다. 뭡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본업을 지금 잘하시는 가운데 뭐 예.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소통하는 것은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신세계의 본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CEO 리스크라는 것을 더 씌웠지만 그 내부에는 과연 신세계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업이 그렇게 뭔가 개선되는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CEO가 리스크를 일으킨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매물 자체가 저가 매수를 조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뼈 때리네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룹이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근데 SNS는 그 인생의 낭비인데 술 먹고 하면 더 최악이죠. 요즘 멸공 시리즈가 계속 포스팅이 되는 걸 저는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일부 지역 분들에게 이제 멸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국민적으로 심지어 이제 스타벅스까지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의 그야말로 큰손 기관들이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언제 또 이런 도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일단 정영진 부회장의 그동안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조금 셀럽 같은 예, 느낌. 예.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셀럽과 같은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 전략들이 잘 되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논란도 제 생각에는 좀 제한적일 텐데 그러니까 어저께 급락할 수 있어도 회복력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전 오늘의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회복력이 약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CEO 리스크가 크다기보다는 본업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관점에서 나타난 CEO 리스크에 대해서 싸다고 해도 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좋습니다. 어떤 시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전혀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 셀럽 경영이 어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돌발로 받아들여진 주식시장에서 주가로의 반응을 보면 하루 만에 시총이 수천억 원 증발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그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백화점들 명품이 그래도 잘 팔려서 실적이 좋아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신세계 하면 또 명품 판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명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제가 이게 CEO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의 명품 매출이 뭐의 트레이드 오프인가요? 결국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명품 소비로 이어지는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런데 올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고 올해 내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든지 그다음에 명품을 사람들이 충분히 샀다라는 그런 시각이 들면 그러면 이 늘어난 매출을 신세계가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 신세계가 나름 이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와 더불어서 양강 체제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추격당하고 계속 빠르게 잠식당하는 이유는 온라인 쪽에 대응을 못한 거죠. 근데 온라인 쪽의 대응을 위해서 결국 뭐 W도 사고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베이 코리아도 3조라는 큰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성수점까지 팔았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온라인 쪽에 진출을 했는데 이 온라인에 진출한 이베이 코리아를 적정한 가격에 샀는지도 문제지만 과연 이베이 코리아가 소위 온라인 쪽의 대응에 그렇게 핫한 회사인가? 제가 뭐 이 취재한 바로는 이 G마켓이나 지구나 이런 쪽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소위 1세대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질이 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온라인 진출은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중앙일보였던가요? 거기서 예.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게 네이버와 함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개발자들이 좀 감당해 달라. 개발 여력을 감당해 주고 우리가 이제 돈을 대겠다. 너희는 약간의 그 지분 투자만 해라라는 정도였는데 네이버가 들여다본 지구와 그다음에 G마켓, 이베이 코리아의 실상은 예.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 철수했고 신세계가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여전히 이베이 본사의 지분을 20% 남겨놓은 것이 제가 알기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많은 어떤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이베이 코리아의 부족한 게 뭐냐면 물류 투자입니다. 물류 투자도 하고 IT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3조 원의 돈을 쓴 신세계그룹이 추가적으로 뭔가 많은 돈을 써야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신세계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최근에 이렇게 뭐 CEO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세계 전반적으로 저는 뭐 신세계 인터도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스템 전반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신세계 INC가 외주를 주던 자신들이 하던 해야 되거든요. 최근 뭐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코리아도 관련된 뭐 모바일 시스템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그다음에 G마켓과 스타컴을 뭔가 버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PBR 1배 이하, 그다음에 PER 기준으로도 10배 이하의 신세계 INC는 그나마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조금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이슈, 어떤 궤를 함께하는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다음은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했고 그 뒤로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싫어하는 또 이슈예요. 그렇죠. 이 회사 역시도 그룹 내에 이슈가 많은데 그런데 또 지분까지 매각하고 나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회가 도대체 언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를 그동안 우리가 좋게 봤던 이유는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봤던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의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든 최근에 뭐 제페토가 됐든 뭔가 새로운 신산업이 시작되면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의 그 CEO들은 그쪽에 아예 오너십을 주죠. 네가 알아서 해봐. 지분도 줍니다. 그래서 상장해도 지분을 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현재 하는 행태들을 보면 상장하고 나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락업에 묶여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상황. 못 파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은 시세 차익을 올리고 이렇게 팔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에 기대했던 것은 기존의 이 재벌과는 다르다. 그런데 기존의 재벌 행태와 똑같고 결국 회전문 인사 아니냐. 예. 카카오그룹도 뭔가 미래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래 그림을 김범수 의장과 남궁훈 대표가 한다면 과연 이 올드보이들이 미래 그림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핵심도 지금 CEO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거기다가 LG엔솔 수급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밸류가 높은 예.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예. 왜냐하면 동일한 어떤 매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재까지 터져버렸으니까 이 종목이 나름 10만 원권을 바닥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예. 무너뜨리면서 주가가 더 내려온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수급도 심리도 펀더멘탈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이죠. 그래서 아우. 차기 정부에서는 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나타난 소위 포털의 제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성장은 막혀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 요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카카오는 뭐 사면 초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진짜 너무 배신감을 느껴요.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오너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오너 리스크라고 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C레벨에 그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카카오의 경영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나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카카오가 같은 우리나라 대표 성장 회사가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단가를 낮춰서 비중 확대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이거 10만 원 더 빠지니까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빠지나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희망을 찾아본다면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게 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급적인 안정, LG엔솔과 관련된 수급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찾아올 경우에는 뭐 단기 반등은 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기 반등이 과연 추세 반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말씀하시겠지만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카카오그룹 내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는가? 굳이 억지로 막 찾아서 한번 찾아보자면 예. 최근에 금융주들이 다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그룹 내 금융주, 카카오뱅크 쪽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해서 물론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게 당장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흐름도 실적에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컨센서스만큼의 실적을 내준다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뱅크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모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설사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폭이 뭐 크거나 시장을 리드하거나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 그리고 네.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해서 금융주들 다 오르는데 카카오뱅크는 금융주에서도 안 껴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카카오그룹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희석되면 그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를 말씀드릴 때 그런 뜻이군요.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뭐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뭐 트레이딩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로 보고 카카오가 플랫폼입니까? 플랫폼인데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카카오의 모든 사업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나무, 업비트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연결한 소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카카오의 생각은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진출에서 가상거래소 간의 거래는 전자지갑으로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렇게 힘을 써서 라인으로 진출하고 제페토로 진출하고 했던 걸 여기는 금융 플랫폼을 기저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러 가지 제재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도 업비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두나무는
제일 늦게 상장하거나 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벗어난 이후에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게 현명하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좋은 상장하는 방법인 것 순간 지금 금감원이나 그렇죠. 금융위에서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업권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걸리면 아예 초기부터 굉장한 제재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자제.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2조 이익 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언론사에게 연락해서 그런 기사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많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나무의 가치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카오의 바닥 시점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그 위원님 카카오는 한국의 구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앞으로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다. 우리가 계열사들이 IPO에 줄줄이 다 성공하고 야 카카오에서 이런 사업도 하네. 물론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카카오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야 이젠 플랫폼 시대다. 그건 스스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근데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도와주지 않지만 이런 회사가 또 한 번의 성장과 혁신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지 지금 그런 부분에 희망을 걸고 진짜 큰손 투자자들은 괜찮아 더 사도 돼 기다리겠어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카카오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근데 지금 이게 카카오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어렵고 시장의 수급 자체가 꼬여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바닥 가격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리스크를 내가 잘 버텨낼 수 있다면 버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네. 지금 1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사야 돼라는 어떤 그런 그 조건 반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저는 좀 더 주변 추이를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카카오는 실적도 4분기도 별로고 올해 실적도 생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멀리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말리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손실이 나신 분들이 가격을 희석하기 위해서 약간씩 지분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바뀌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구간에서 밸류가 높은 성장주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저는 뭐 도시락 싸들고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 도시락 싸고 말리시겠답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둘러싼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